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 지난 2월인가요? 검찰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검사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일단은 검찰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수사과에서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수사관과 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출석을 한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검사가 개입이 되어서 이제 수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수사팀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이렇게 여러 명의 인력으로 꾸려져서 이렇게 보강이 된 뒤에 실질적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서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출석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히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명태균 씨가 이제 그 검찰에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창원지검의 구조상 지하주차장이 또 없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린 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쨌든 뭐 입장 표명이라도 간결하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수사기관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상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일단은 차에 내려서 이렇게 간결하게 본인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관심이 높은 만큼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뭐 말을 좀 아끼는 듯하면서도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변호사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읽히시나요? 일단은 뭐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나는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 관해서는 이것이 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쭉 쫓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받은 게 없고 내가 횡령한 게 없고 이렇게 이제 반론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지금 세비가 9천여만 원 정도 수수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에 사실은 이제 빌린 돈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사실 충분한 그런 정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각을 하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실제로 본인이 어떠한 조작에 개입했다라든지 뭐 이러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본인의 이러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의혹의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강혜경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앞서 이미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은 사실관계를 좀 맞춰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일단 가장 핵심, 그러니까
모든 것과 얽혀 있는 인물은 명태균 씨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강혜경 씨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소환해서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도 사실 이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추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궁을 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진술들을 굉장히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강혜경 씨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그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김명태균 씨는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증거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다 토대로 해서 오늘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뭐 녹취록이 계속 잇따라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명태균 씨는 아버지 묘소에 묻어둔 녹취록을 불지르러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러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본인이 죄질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뭐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거짓된 진술을 한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의 일단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내가 아버지 묘에다 다 묻어놨는데 그거를 나 다 불태울 것이다.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한 바 있지만 지금은 또 입장을 바꿔서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이야기였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는 일명 뭐 황금폰이라든지 어떠한 본인의 자료를 백업해둔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정말 인멸이라든지 은닉한 것이 맞는지 또는 제3자가 지금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 관계가 있는 인물들 사이에 진술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검찰이 대질 신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세 사람에 대한 대질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진술이 얼마나 엇갈리는지에 따라서 대질 신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수사기관에서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뭐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 지금 모두 다 어쨌든 피해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것이 대질을 내서 한 사람에게 크게 어떠한 2차 가해라든지 피해가 야기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 진술이 상반되고 그리고 2명은 같은 진술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진술을 해서 이러한 것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실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대질신문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 사람이 반박해오는 그때 당시 즉각적으로 반박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는 채로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일부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쾌하게 사실은 혼자 질문받을 때보다는 명쾌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수사의 방법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예. 네. 이제 처음 지난해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너무 수사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수사가 좀 느리다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사실 지적한 바 있거든요. 수사팀의 보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움직여서 실제 수사팀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 인원이 10명 안팎으로 꾸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사팀의 인력 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는 또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수사도 굉장히 좀 늦게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뭐 건강상
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다면 명태균 씨를 또 수차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수사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늘 명태균 씨의 조사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예. 강혜경 씨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인신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법원 단계로 가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고민을 할 텐데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어쨌든 본인이 홧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증거 다 불태워버릴 거야, 없앨 거야라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는 사실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본인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어찌됐건 앞으로 좀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화면 보셨습니다만 경찰의 기지가 발휘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제 길을 가다가 불신 검문을 했는데 지명 수배 중이던 조직 폭력배가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명수배도요, 뭐 단 한 건이 아니고요. 예. 14건의 이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일원이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여러 남성에게 이렇게 돈 뭉치를 나눠주던 장면이었어요. 예. 이것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의아한 장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렇게 야외에서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단순히 뭐 용돈 차원에서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돈 다발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90도를 이렇게 각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들이 접근을 해서 이거 왜 돈을 나눠주고 있느냐 불신 검문을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본인의 신분증을 내밀고 내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나눠주고 있던 그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분증을 내민다든지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제 명함을 나눠준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주 시도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남성이 이제 돈다발을 나눠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야말로 좀 경찰의 촉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남성이 2019년부터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뭐 혹시 모를 여죄 가능성도 좀 꽤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여죄의 가능성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 사실상 본인의 신분을 제시하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수배를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 뭉치다발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현금이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받고 있던 14건의 지명수배 사건 외에도 예. 지금 저 돈다발이 어디서 난 것이냐를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추가적인 범죄 사항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5만 원권 현금 다발의 출처를 알아내야 뭔가 조금 더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인적을 드러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금원을 본인이 이제 수익으로 벌어들였다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저 돈이 어디서 벌어들인 것인지 또 어떠한 혹시 범죄, 여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피의자의 대담함이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경찰의 촉을 발동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YTN 취재진이 판결문을 확보를 했는데 무려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는 사망한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그 부인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의붓 어머니와 예. 본인의 친아버지 간의 이혼 소송인 것인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 이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으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반소로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 나의 몫으로 주장하고 있던 것이 33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33억 원을 재산 분할해주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에게 위자료를 달라. 이런 소송을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제기를 해서 예. 이렇게 진행 중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국 숨졌지만 만약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과 아버지가 숨진 뒤에 이제 사망 신고를 했을 때의 상황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이 23년 9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혼 사건이 아예 확정이 된 것은 올해 4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올해 4월까지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의붓 어머니와는 꽉 깨끗하게 관계가 정리되는 이혼까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단독 상속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혼 소송은 보통 상속인에게 수개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예. 그러면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가정했을 때 의붓 어머니가 나보다 더 많이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1.5 그리고 예. 자녀에게는 1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예. 나보다 0.5배 많은 재산을 의붓 어머니께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버지가 이러한 이혼 그 재판이 끝나기까지 살아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저지른 건데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버지 사망 원인 또 사망 시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추정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이혼 소송의 항소심 그 재판 과정 중에 예.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뭐 부검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아들의 진술을 듣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어떤 외상의 흔적이라든지 뭐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밝혀지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연사하셨으니까 이것을 잠시 이제 뭐 사망 신고라든지 시점을 미루기 위해 이 한행위가 정당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예. 엄연히 이제 사체를 은닉한 범죄에 해당하고 더불어서 재판부를 속인 것입니다. 네. 예. 이혼 소송을 할 때 가짜로 이제 사실 서면을 낸 것이고 재판부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도 검토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들은 왜, 그러니까 지난 1일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 경찰에 자수를 한 걸까요? 일단은 본인의 진의에 의해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된 것은 아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상 생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1년여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지인이라든지 친척과 교류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의 그런 행적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유일한 피부치라고 볼 수 있는 아들에게도 와서 수사기관에서 탐문을 하고 물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두려워서 사실상 자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사건도요. 영아 2명을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때 당시 일단 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이 2018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어요. 그로부터 1년 뒤 19년 11월에 역시 출산을 합니다. 이 아이 역시 살해를 해서 냉장고에 이 2명의 아이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사실상 친모가 아이 둘을 살해해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많이 알려졌었고요. 이미 자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이 친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제 일치하게 징역 8년 선고가 됐었고요.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친모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내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아이를 낳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재판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모가 영아살해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대로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8년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와 영아살해죄가 처벌 정도가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지금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 여성이 이러한 범죄를 했을 당시에는 뭐 살아있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도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영아살해죄라는 것은 굉장히 여성이 출산 직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이 1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주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신을 보관하면서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계획적이다, 우발적이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이제 지난 5월 출산 기록은 있는데 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출산 보호제라든지 아니면 출생 통보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출산 보호제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키울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아이를 위탁 가정으로 보낼지 아니면 원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낳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산 보호제가 도입된 거 첫 발은 디뎠지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